안녕하세요. 나미입니다. 여기에 와주셔서 정말 기뻐요. 채널 구독하시고 곧 시작될 이야기를 저와 함께 들어주세요. 나는 화살처럼 집으로 달려갔다. 손에는 더러운 쓰레기 봉투가 꼭 쥐어져 있었지만 마음은 마치 보물이라도 발견한 것처럼 설렘으로 가득했다. 엄마 생모 이수홍는 혐오가 가득한 눈빛으로 나를 쳐다보았다. 한마디 질문도 없이 마치 들고양이에게 하듯 턱짓으로 꺼지라고 했다. 불행의 징조 같은 년. 나는 왜 그녀가 나를 그토록 증오하는지 이해할 수 없었다. 하지만 나는 그 쓰레기 봉투를 꽉 껴안았다. 그 안에는 엄마가 전혀 알지 못하는 황금이 들어 있었기 때문이다. 나는 세 번째 생일이 어떻게 시작되었는지 정확히 기억나지 않는다. 내가 아는 것은 그날 밤 40도가 넘는 고열에 시달렸다는 것뿐이었다. 온몸이 불타는 것 같았다. 엄마는 나를 병원에 데려가는 대신 공원으로 데려가 기분 전환을 시켜준다고 말했다. 나는 그곳의 낡은 그네에 앉아 있었다. 흔들림이 멈추고 나는 엄마를 찾기 위해 뒤를 돌아보았다. 하지만 그녀는 이미 사라지고 없었다. 나는 엉엉 울기 시작했다. 겨우 엄마라고 옹알이만 할 수 있었다. 그리고 어둠이 몰려왔고 나는 의식을 잃었다. 다시 눈을 떴을 때 나는 악취가 진동하는 쓰레기 더미 한가운데에 누워 있었다. 이상하게도 끔찍했던 여른 흔적도 없이 사라져 있었다. 몸은 훨씬 가벼워졌고 머리는 맑아졌다. 나는 천천히 기어 올라갔다. 피부에는 쓰레기 조각과 흙먼지가 덕지덕지 붙어 있었다. 이유도 모른 채 내 손은 무의식적으로 큰 쓰레기 더미 속으로 향했고 더러운 비닐봉투 하나를 끌어냈다. 무엇에 홀린 듯 나는 그 봉투를 안고 정처 없이 달리기 시작했다. 가는 길에 몇몇 사람들이 걱정스럽게 나를 쳐다보며 꼬마야, 길을 잃었니? 라고 물었다. 나는 고개를 숙인 채 보물을 안고 있는 것처럼 쓰레기 봉투를 꽉 껴안고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계속 달렸다. 주변 풍경이 점점 익숙해졌다. 나는 집으로 가는 길을 찾은 것이다. 나는 2층으로 달려가 문을 쿵쿵 두드렸다. 엄마. 문 열어줘. 나야. 문이 살짝 열리고 처음에는 놀란 표정이었던 엄마의 눈빛은 곧 혐오로 바뀌었다. 나는 기쁜 마음에 쓰레기 봉투를 내밀었다. 엄마. 내가 엄마 주려고 이거 주워왔어. 엄마는 불길한 것을 본 것처럼 나를 쳐다보았다. 봉투를 받기는커녕 나를 들고양이처럼 끌고 1층으로 내려가 나가 불행을 가져오는 년. 이라고 소리쳤다. 나는 왜 쫓겨났는지 이해하지 못한 채 엄마를 따라 집으로 들어갔다. 그러나 엄마는 문을 쾅 닫아버렸다. 나는 망연자실한 채 서서 눈물을 흘렸다. 엄마, 나 지아란 말이야. 아무 대답도 없었다. 그때 따뜻한 손이 나를 들어 올렸다. 엄마의 올케인 이모였다. 나는 흐느끼며 엄마가 나를 집에 못 들어가게 했어요. 라고 말했다. 이모의 표정이 굳어졌다. 그녀는 문을 세게 두드렸다. 이수홍. 문 열어. 당신 뭐 하는 짓이야? 애를 길에다 버려? 엄마는 금기라도 들은 것처럼 몸을 움츠렸다. 저 애는 불행을 가져와요. 저 애를 낳고 나서 모든 것이 망했어요. 점쟁이가 저 애를 버려야 아들을 낳을 수 있다고 했어요.
점쟁이 말 한마디에 피부치를 버리겠다니. 당신이 필요 없으면 내가 키울게. 키우고 싶으면 키워. 난 필요 없어. 문이 다시 쾅 닫혔다. 이모는 나를 꼭 껴안고 머리를 쓰다듬으며 내 모든 슬픔을 위로했다. 이제 내가 내 엄마야. 나는 모든 것을 이해하지 못했지만 조용히 대답했다. 엄마. 엄마. 그 순간 이모는 울음을 터뜨렸다. 그날 이후 놀랍게도 나는 전처럼 옹알거리지 않고 또렷한 문장을 말할 수 있었다. 엄마. 이것은 제가 쓰레기 더미에서 주운 거예요. 나는 진지한 표정으로 쓰레기 봉투를 내밀었다. 이제 나의 진짜 엄마가 된 이모는 웃으며 내 머리를 쓰다듬었다. 이걸 보물처럼 간직했구나. 괜찮아. 나중에 더 좋은 것을 찾아줄게. 그녀가 봉투를 버리려 하자. 나는 필사적으로 봉투를 끌어안았다. 안 돼. 버리지 마. 나의 격렬한 반응에 엄마는 웃음을 터뜨렸다. 알겠어. 그럼 같이 열어보자. 봉투를 열자. 황금빛 성광이 엄마의 눈을 스쳤다. 세상에. 이게 뭐야? 나중에야 알게 된 사실이지만 그 쓰레기 봉투 안에는 수십 개의 금괴가 들어 있었다. 그날 이후 이모는 더 이상 이모가 아닌 나의 진정한 엄마가 되었다. 이 사실을 들은 아빠 이모부 김용도 감격하여 말을 잇지 못했다. 아이가 없던 부부는 나를 하늘이 내려준 선물처럼 받아들였다. 하지만 아빠는 하늘에서 떨어진 듯한 그 금괴를 보며 마음이 편치 않았다. 며칠 밤을 고민한 끝에 그는 금괴를 원래 주인에게 돌려주기로 결심했다. 나는 아빠에게 금괴를 주운 장소를 알려주었다. 아빠는 그 쓰레기 더미 앞에서 사흘 내내 기다렸다. 마침내 금괴의 진짜 주인이 나타났다. 어머니의 치료비를 위해 금괴를 팔려다 실수로 버린 가난한 청년이었다. 그는 감격에 겨워 울며 감사 편지를 쓰고 이 사실이 신문에도 실렸다. 아빠가 일하던 공장에서는 마침 반장을 뽑고 있었는데 평소에는 기회가 없던 아빠에게 이 소식이 알려지자 모두가 아빠를 존경하게 되었다. 심지어 사장님도 아빠의 이름을 알게 되었다. 반장 자리는 곧 아빠의 것이 되었다. 아빠는 임명된 날, 나를 안고 빙글빙글 돌며 볼에 끊임없이 뽀뽀를 해주었다. 이 아이는 정말 황금 같은 아이구나. 이수홍은 눈이 멀었지. 엄마는 나중에 생모 가족에게 나는 불행을 가져오는 아이일 뿐이었다고 말해주었다. 내가 태어난 이후 그들은 한 번도 나를 보며 웃어준 적이 없었다고 했다. 할머니는 한숨을 쉬며 오랫동안 기다렸는데 결국 아무것도 아닌 아이를 낳았다고 했다. 내가 태어난 후 생모는 2번 더 임신했지만 2번 모두 눈물로 끝났다. 아이가 형태를 갖추기도 전에 사라졌다. 사람들은 건강이나 운, 심리적 문제 등 여러 원인을 댔지만 이웃들은 침묵하며 쓰레기 봉투와 함께 놀던 나를 탓했다. 저 애가 뱃속의 동생들을 죽게 만든 거야? 라고 수근거렸다. 나의 양어머니는 이 말을 듣고 내 머리를 보호하듯 쓰다듬으며 눈살을 찌푸렸다. 누가 감히 내 딸이 불행하다는 말을 해? 지아가 복이 없는 게 아니라 그 김씨 집안이 지아를 키울 복이 없는 거지. 내 생모인 이수홍은 내가 주워온 쓰레기 봉투에 금괴가 가득했다는 사실을 알고는 화가 나서 기절할 뻔했다. 생부인 김용은 서둘러 그녀를 달랬다. 괜찮아. 그 금덩이 몇 개랑 아들 낳을 기회를 바꾼 셈 치자.
그제서야 이수홍은 조금 진정했다. 그녀는 아들을 낳기 위해 한약도 마시고 지칠 때까지 기도했다. 하지만 분만실에 들어간 후 그녀는 며칠 밤낮으로 진통을 겪고 의식을 잃었다. 깨어났을 때 그녀는 자신이 가장 바라던 것을 가진 아이가 아니라는 것을 보고 피를 토하며 다시 기절했다. 그 후로 그녀는 영원히 임신할 수 없게 되었다. 이 이야기를 할 때마다 엄마는 쓴웃음을 감추지 않았다. 하늘은 눈이 있어. 자업자득이지. 이수홍의 딸은 김수진이라는 이름을 얻었다. 이 소식을 들은 나의 부모님은 얼굴이 굳어졌다. 그 이름의 뜻이 뭐야? 지하를 뛰어넘고 싶다는 거야? 아빠는 즉시 사전 하나를 꺼내 나에게 주었다. 내가 스스로 내 이름을 지을 글자를 하나 골라봐. 그때 나는 4살이었고 글자를 많이 알지 못했다. 나는 무심코 한 글자를 가리켰다. 그렇게 나는 김지아라는 새 이름을 얻게 되었다. 내가 6살 때 초등학교에 입학했다. 음악 선생님이 피아노를 배우고 싶은 사람이 있냐고 묻자 많은 아이들이 고개를 저었다. 나는 왜인지 모르게 가장 먼저 손을 들었다. 집에 와서 부모님께 이 이야기를 하자 두 분은 깜짝 놀랐다. 피아노를 배우는 것은 좋지만 피아노를 사는 건 큰 문제야. 그 피아노의 가격은 수십만 원이었고 반장이 된 아빠의 월급은 고작 몇만 원에 불과했다. 그날 온 가족이 할머니 댁에 모였을 때 이수홍은 내가 피아노를 배우고 싶다는 소식을 듣고는 비난할 기회를 놓치지 않았다. 저 가난한 애가 피아노는 무슨 팔아도 건반 하나 못 살 텐데. 그녀는 비아냥거렸다. 김용은 말했다. 누나가 애를 어떻게 키우는 거야? 우리 수진이는 그렇게 안 해. 엄마는 눈살을 찌푸렸다가 침착하게 대답했다. 배우고 싶으면 배워야지. 내가 고물이라도 팔아서 지아에게 피아노를 사줄 거야. 아빠는 걱정스럽게 엄마를 옆으로 끌고 가 속삭였다. 여보. 너무 무리하지 마. 피아노는 우리가 살 수 있는 물건이 아니야. 그동안 조용히 앉아있던 할머니가 갑자기 입을 열었다. 괜찮다. 엄마가 조금 모아둔 돈이 있다. 모자라면 내가 보태줄게. 나는 그녀의 외손녀였지만 입양된 후 그녀는 기쁘게 외손녀도 손녀가 되는 거지. 라고 말했다. 그러나 이수홍은 가만히 있지 못했다. 엄마. 돈이 얼마나 있다고. 지아한테 사줄 거면 우리 딸한테도 사줘야지. 왜 편애해요? 할머니는 화가 나서 젓가락으로 식탁을 두드렸다. 내가 내 손녀한테 뭘 사주든 당신이 무슨 상관이야. 분위기는 순식간에 냉각되었다. 나는 갑자기 일어섰다. 괜찮아요. 저 돈 있어요. 제가 직접 살게요. 모든 시선이 나에게로 쏠렸다. 엄마는 엄격한 목소리로 물었다. 김지아. 너 돈이 어디서 났어? 나는 주머니에서 복권 한 장을 꺼냈다. 주운 거 아니에요. 제가 용돈 모아서 샀어요. 1등 당첨되면 50만 원이래요. 엄마는 안도하며 한숨을 쉬었다. 주운 게 아니라니 다행이구나. 하지만 복권에 당첨되는 게 그렇게 쉽지는 않단다. 주변 사람들도 나의 순진함에 웃음을 터뜨렸다. 오직 이수홍의 눈에서만 계산적인 빛이 번뜩였다. 저녁 식사 후 모두가 떠들고 있을 때 나는 방에서 조용히 장난감을 가지고 놀고 있었다.
그때 김수진이 살금살금 들어왔다. 그녀는 나와 똑같은 복권을 들고 내밀며 말했다. 언니, 바꾸자. 나는 그 복권을 보고 차갑게 대답했다. 안 바꿔. 예상치 못하게 수진은 나에게 달려들어 복권을 뺏으려 했다. 하지만 나는 그녀보다 키가 2배나 컸고 한 손으로 쉽게 제압할 수 있었다. 수진은 울기 시작했다. 이수홍은 그 소리를 듣고 달려와 이 광경을 보고는 길길이 날뛰었다. 불행의 징조 같은 년이 우리 애한테 무슨 짓이야. 그녀는 나를 밀어 넘어뜨렸다. 나는 바닥에 뒹굴며 엉엉 울었다. 엄마도 달려와 나를 일으켜 세우며 옷의 흙을 털어주었다. 아프기도 하고 화도 났다. 지아, 괜찮니? 이수홍. 감히 내 딸에게 손을 대? 지가 먼저 수진이를 괴롭혔어요. 나는 모든 것을 처음부터 끝까지 설명했다. 엄마는 이수홍을 날카로운 눈빛으로 쳐다보았다. 당신은 늘 내 딸을 불행의 징조라고 불렀지. 그런데 내 딸이 행운을 가져온다고 하니 욕심이 난 거야? 딸을 시켜서 복권을 바꾸라고 시킨 거지. 이수홍의 얼굴은 구워진 것처럼 새빨개졌다. 그녀는 겨우 말을 더듬었다. 내가 바꾸라고 시키다니요. 수진이가 언니랑 그냥 장난친 거예요. 고작 찢어진 복권 한 장 가지고 유세는 정말 예의도 없지. 나이만 먹었지 동생한테 양보할 줄도 모르고. 엄마는 분노에 차서 소리쳤다. 나는 엄마의 소매를 잡아당기며 말을 끊었다. 엄마, 화내지 마. 그냥 동생이랑 바꾸면 돼. 언니가 동생한테 양보하는 건 당연한 거야. 나는 내가 들고 있던 복권을 수진이에게 건네주었다. 수진은 쏜살같이 복권을 낚아챘고 자신의 복권은 쓰레기처럼 바닥에 던져버렸다. 그리고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가버렸다. 모두들 내가 현명하고 사려 깊다고 칭찬했다. 오직 이수홍의 눈에만 승리한 듯한 미소가 번뜩였다.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지만 다음 날 복권 당첨 결과가 발표되었다. 내가 수진이와 바꾼 복권이 1등에 당첨된 것이다. 50만 원이었다. 부모님은 기쁨에 겨워 울음을 터뜨렸다. 두 분은 1시간 내내 나를 번갈아 안고 뽀뽀를 해주어 숨이 막힐 지경이었다. 온 가족이 들떠서 상금을 받을 준비를 했다. 거나하게 축하할 생각에 들떠 있었는데 문 밖에서 날카로운 비명이 들렸다. 분노로 얼굴이 시뻘겋게 달아오른 이수홍이었다. 그녀는 맹렬하게 소리쳤다. 복권 내놔. 그건 내 거야. 엄마는 그녀를 이상한 사람 보듯 쳐다보았다. 농담하는 거지. 그 복권은 우리가 산 건데 왜 당신 거야? 하지만 그녀는 물러서지 않았다. 내가 산 거라고. 당신들이 돌려줘야 해. 나는 서둘러 끼어들었다. 어제 수진이가 나랑 바꿨잖아요. 수진이가 자발적으로 가져간 거라고요. 그녀의 눈빛이 어두워졌다. 그녀는 이를 갈며 말했다. 김지아. 내가 일부러 함정을 탄 거지. 내가 당첨될 걸 알고 수진이한테 바꾸자고 꼬드겼지. 불행의 징조 같은 년이. 우리 가족을 망치려고. 엄마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다. 당신도 좀 말이 되는 소리를 해야지. 어제는 수진이 시켜서 복권 바꾸게 해놓고 이제 와서 내 딸을 모함하는 거야? 하늘이 당신에게 복을 주지 않은 것뿐인데 왜 남을 탓해? 정체가 탄로나자
이수홍은 전략을 바꾸었다. 그녀는 바닥에 주저앉아 떼를 쓰기 시작했다. 이 사람들이 내 것을 빼앗아갔어요. 보세요. 이 사람들이 얼마나 비상식적인지. 그녀가 목청이 터져라 소리를 질러도 부모님은 아랑곳하지 않았다. 우리 가족은 함께 상금을 받고 놀이공원에 가서 신나게 놀았다. 밤에는 배가 터질 정도로 맛있는 저녁을 먹었다. 나는 배가 부른데도 계속 달콤한 것을 더 달라고 졸랐다. 아빠는 특별히 수십만 원짜리 야마하 피아노를 주문했다. 아빠는 내 어깨를 두드리며 격려했다. 열심히 배우렴. 나중에 위대한 예술가가 될지도 모르잖아. 집으로 돌아왔을 때 이웃들이 말해주기를 이수홍은 그날 하루 종일 우리 집 앞에서 욕을 하고 소리를 질렀다고 했다. 모든 일이 끝난 줄 알았지만 이수홍은 포기하지 않았다. 그때 아빠가 일하던 공장에서 인원 감축이 있었다. 많은 사람들이 일자리를 잃었다. 처음에는 아빠의 이름이 해고 명단에 없었다. 하지만 갑자기 공장 안에 아빠가 뇌물을 받고 공장 돈으로 피아노를 샀다는 소문이 퍼지기 시작했다. 얼마 지나지 않아 경영진에서 사람을 보내 집으로 조사를 왔다. 그들은 새 피아노를 가리키며 윽박질렀다. 이거 당신이 산 건가? 돈이 어디서 났지? 아빠는 서둘러 해명했다. 복권 당첨금으로 산 겁니다. 서류도 다 있어요. 절대 불법적인 돈이 아닙니다. 하지만 그들은 여전히 의심했다. 부소장은 비웃었다. 복권에 당첨되었다고. 그렇게 운이 좋으시네. 사장님도 피아노가 없는데 말이야. 그 후 감사팀은 아무런 위법 사항을 찾지 못했지만 소문은 이미 걷잡을 수 없이 퍼졌다. 결국 아빠의 이름은 해고 명단에 올랐다. 여러 차례 조사한 끝에 아빠는 이 모든 일의 배후에 이수홍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피아노 사건 이후 그녀는 곳곳을 돌아다니며 말했다고 한다. 우리 오빠 큰돈 벌었대. 50만 원짜리 피아노를 샀잖아. 반장이 돈이 아주 많나 봐. 이 이야기는 왜곡되어 반장 김용이 공장 자금을 횡령해 피아노를 샀다는 소문으로 바뀌었다. 공장 환경에서 가장 무서운 것은 여론이었다. 아빠는 이 사실을 듣고 너무 화가 나서 모든 것을 부술 뻔했다. 그는 이수홍에게 달려가 따졌지만 그녀는 눈을 부릅뜨고 말했다. 내가 틀린 말 했나요? 사람들이 알아서 그렇게 이해한 거지. 내가 무슨 상관이야. 아빠는 그녀에게 손이라도 댈 기세였지만 이웃들이 말렸다. 그날 이후 우리 가족과 그녀의 가족은 모든 관계를 끊었다. 웃기게도 첫 번째 해고 명단에는 이수홍의 이름도 있었다. 사람들은 친동생까지 망하게 하는 사람이 세상에 또 어디 있냐고 수근거렸다. 일자리를 잃은 아빠는 우울해졌다. 매일 앉아서 술을 마시고 한숨을 쉬었다. 다행히 복권 당첨금이 남아있어서 생활은 할 수 있었다. 어느 날 온 가족이 저녁을 먹는데 아빠가 젓가락을 내려놓고 나를 쳐다보았다. 나는 밥을 삼키고는 갑자기 말했다. 아빠 요리 정말 맛있는데. 식당을 여는 건 어때? 나의 무심한 한마디에 아빠의 눈이 빛났다. 내 말이 맞네. 엄마도 흥분해서 거들었다. 요즘 다들 장사를 하잖아. 새로운 시작일지도 몰라. 아빠는 즉시 식당 자리를 찾기 시작했지만 며칠 내내 찾아도 싼 곳은 사람들이 다니지 않고 번화가는 임대료가 너무 비쌌다.
어느 날 오후, 아빠는 내 손을 잡고 거리를 걷고 있었다. 그의 얼굴은 걱정으로 무거웠다. 나는 갑자기 길가의 빈 가게를 가리켰다. 아빠, 저기 정말 좋아요. 저기서 식당 열어요. 아빠는 그곳을 보며 씁쓸하게 웃었다. 나도 저곳이 좋지만 임대료가 너무 비싸단다. 나는 대답하지 않고 아빠의 손을 잡고 가게 안으로 들어갔다. 나는 홀린 듯이 들어가 테이블을 두드리며 큰 소리로 물었다. 아저씨, 여기 임대하나요? 내가 아빠와 함께 가게에 들어가서 뜻밖의 질문을 하자. 바닥을 쓸고 있던 주인이 고개를 들었다. 아빠는 서둘러 나를 끌어당기며 어색하게 웃었다. 아이고, 애가 뭘 몰라서 그래요. 여기 임대한다고 쓰여 있어서 물어보려고 했는데요. 혹시 그때 그 분이세요? 맞은편의 남자는 한동안 아빠를 유심히 보더니 그의 눈이 환해졌다. 형님. 세상에. 여기서 만나다니. 형님이 그때 그 금덩이 돌려주지 않았으면 우리 엄마는 돌아가셨을 겁니다. 자자. 들어오세요. 사양 말고. 알고 보니 가게 주인은 내가 우연히 주었던 금덩이를 잃어버렸던 장씨 아저씨였다. 몇 마디 인사를 나눈 후 아빠는 작은 식당을 열고 싶다고 현재 상황을 설명했다. 장씨 아저씨는 망설이지 않고 테이블을 쳤다. 형님, 이 자리 괜찮으세요? 마음에 드시면 그냥 하세요. 1년 동안 임대료 안 받을게요. 아빠는 깜짝 놀랐다. 진짜요? 그래도 괜찮겠어요? 장씨 아저씨는 웃으며 말했다. 괜찮아요. 저 선전 중국으로 이사 가려고 했어요. 어차피 빈 가게로 둘 바에야 뭐. 게다가 그때 형님이 그 금덩이를 가지셨으면 이 동네 전체를 사고도 남았을 텐데요. 착하게 살면 복을 받는 법이죠. 집에 돌아와 아빠가 엄마에게 이 이야기를 해주자. 두 분은 감동하고 기뻐하며 나에게 번갈아 뽀뽀를 해주었다. 나는 얼굴을 찡그리며 아빠를 밀어냈다. 아빠. 아파요. 아빠는 나를 꼭 껴안고 활짝 웃었다. 우리 딸은 정말 우리 가족의 행운의 별이구나. 얼마 지나지 않아 우리 가족의 작은 식당이 문을 열었다. 활기차고 북적였다. 우리 가족의 번영과는 반대로 이수홍의 삶은 점점 기울어갔다. 공장에서 해고된 후 별다른 기술이 없었던 그녀와 김용은 자비를 하며 간신히 생계를 유지했다. 한편 아빠의 뛰어난 요리 솜씨 덕분에 우리 식당은 끊임없이 번창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선전에서 돌아온 장씨 아저씨는 자신의 회사를 차렸다. 그는 우리 식당을 직원들의 식사를 제공하는 곳으로 정했고 다른 회사들에게도 우리 식당을 소개해 주었다. 덕분에 아빠는 옆가게 몇 개를 더 빌려 식당을 확장할 수 있었다. 우리 집이 잘 된다는 소식을 들은 이수홍은 김용을 데리고 와 큰 소리로 돈을 나눠달라고 요구했다. 식당 차린 돈은 우리 돈이니 이윤을 나눠야 한다고. 그녀는 소리쳤다. 엄마는 물러서지 않았다. 친딸을 버린 냉혹한 사람이 이제 와서 돈을 요구하다니. 정말 뻔뻔하다고 생각했다. 엄마를 압박할 수 없게 되자. 그녀는 할머니에게 애원했다. 엄마가 오빠 좀 설득해줘요. 우리가 지금 너무 힘들다고요. 그런데 오빠네는 우리를 안 도와줘요. 그녀는 분명히 그해 복권 당첨금을 노리고 있었다. 하지만 할머니는 흔들리지 않았다. 내가 하는 짓을 내가 모를 줄 아냐?
그 당시 당신이 수진이를 시켜서 지아와 복권을 바꾸게 했잖아. 이제 와서 말을 바꾸다니. 이수홍은 지지 않고 맞섰다. 지아가 수진이 것을 뺏은 거예요. 엄마. 수진이한테 물어보면 알아요. 모든 시선이 수진이에게로 쏠렸다. 수진이는 내 눈을 피하며 엄마 뒤에 숨었다. 언니가 뺏었어요. 그 순간 엄마는 분노가 폭발했다. 어린애를 데리고 거짓말이나 가르치고. 그날 수진이가 직접 복권을 가져와서 바꾸자고 한 걸 다들 봤다고. 이수홍은 얼굴을 붉히며 반박했다. 증거 있어요. 우리 애는 초등학생이라 거짓말도 할 줄 몰라요. 근데 김지아는 어릴 때부터 불행을 가져오는 애였어요. 우리 아이들을 죽게 하고 우리 가족의 복까지 다 망쳤다고요. 나는 옆에서 조용히 듣고 있었다. 이 부분에서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다. 내 눈이 쓰라렸다. 거짓말 아니에요. 수진이가 먼저 나한테 복권을 가져왔어요. 이수홍은 목소리를 낮춰 말했다. 내가 거짓말하는 거 아니야? 3살 때는 말도 제대로 못하던 애가 내 말을 누가 믿어. 그때 아빠는 더 이상 참지 못하고 큰 소리로 소리쳤다. 당신은 사람이야. 옛날에 당신이 자기 딸을 열병에 시달리게 내버려 뒀잖아. 그러고 이제 와서 탓을 해. 당신은 짐승만도 못해. 아빠는 그녀를 때리려 달려들었고 김용도 아내를 돕기 위해 달려왔다. 하지만 아빠는 김용을 쉽게 제압했다. 이수홍이 나에게 달려들자 나는 재빨리 그녀를 막았다. 그만해요. 그때 나는 이미 6학년이었고 키도 크고 목소리도 우렁찼다. 방 전체가 조용해졌다. 이수홍은 겁에 질려 뒷걸음질 쳤다. 너 감히 친엄마를 때리려고. 나는 대답하지 않고 차갑게 수진이를 쳐다보았다. 수진아. 솔직하게 말해봐. 그때 내가 먼저 나한테 복권을 준 거 아니야? 거짓말하면 천벌받아. 수진이는 눈물을 뚝뚝 흘리며 모르겠어요. 정말 기억이 안 나요? 라고 말했다. 할머니는 지팡이로 바닥을 살짝 두드렸다. 3살짜리 애가 뭘 기억한다고. 이수홍. 당신 또 애한테 거짓말을 가르치고 있구나. 이수홍은 말을 더듬으며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결국 그녀는 화가 나서 남편을 끌고 가버렸다. 아빠는 여전히 분노가 가라앉지 않아 그들을 손가락으로 가리키며 말했다. 정말 다행이야. 지아가 당신 집에서 크지 않아서. 안 그랬으면 당신들한테 잘못 배웠을 거야. 그날 이후 두 가족은 완전히 연락을 끊었다. 하지만 이수홍은 포기하지 않았다. 그녀는 딸에게 모든 분야에서 나와 경쟁하도록 강요했다. 당시 나는 피아노를 6년째 배우고 있었고 8급 시험에 합격했다. 이수홍도 김수진에게 피아노를 배우게 했다. 딸이 음악 천재가 될 거라고 자랑했지만 그녀는 제대로 된 피아노를 사주는 대신 낡은 전자 오르간을 사주었다. 천재는 배울 필요 없어. 우리 수진이는 보기만 해도 칠 수 있어. 저 김지아보다 훨씬 낫다고. 한편 나는 꾸준히 공부해서 매년 학급에서 상위권에 들었다. 반면 김수진은 매번 하위 10명 안에 들었다. 학업 부진으로 수진이는 자주 꾸중을 들었다. 이수홍은 수진이가 10위 안에 들지 못하면 집에서 쫓아내겠다고 위협하기도 했다. 하지만 참고서는 절대 사주지 않았다. 천재는 책이 필요 없어.
이런 이야기는 모두 김수진이 복권 사건 이후 나와 훨씬 더 친해지면서 나에게 직접 들려준 것들이다. 두 자매는 같은 학교에 다녔고, 방과 후에는 수진이가 우리 집에 와서 친구와 함께 피아노를 배운다고 거짓말을 했다. 한 번은 수진이가 빵을 먹으면서 억울한 표정으로 말했다. 언니, 만약 엄마가 정말로 날 쫓아내면 언니네 집에서 살 수 있을까?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옆에 있던 엄마가 그 말을 또렷이 들었다. 엄마는 웃으며 수진이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그 사람이 너를 필요로 하지 않으면 내가 너를 필요로 해. 우리랑 같이 살자. 내가 널 많이 아껴줄게. 수진이는 고개를 들었다. 그녀의 눈은 아침 햇살처럼 빛났다. 정말요. 아줌마. 평생 아줌마랑 살고 싶어요. 나는 화제를 바꾸기 위해 그녀를 끌고 피아노 연습을 시켰다. 솔직히 말하면 그녀는 선천적인 재능이 있었다. 나는 여러 해 동안 배우고 시험도 여러 번 치렀지만 어려운 곡은 수진이가 한 번 시도하는 것만으로도 연주할 수 있었다. 그 해 학교에서 공연이 열렸는데 김수진이 무대에 올라 연주하자 강당 전체가 놀랐다. 이수홍은 이 기회를 놓치지 않고 여기저기 다니며 자랑했다. 내 딸 좀 봐요. 집에서 독학했는데 천사처럼 친다고. 평생 피아노 배운 저 애보다 훨씬 낫지. 이 말을 들은 수진이는 그녀를 쏘아보았다. 그녀는 매우 불쾌해 보였다. 반년 후, 우리 마을에 주식 투자 열풍이 불기 시작했다. 우리 식당은 잘 되고 있었고, 부모님은 남는 돈으로 수익을 낼 궁리를 했다. 아무것도 몰랐지만, 그들은 증권거래소에서 오늘 시험해보기로 했다. 어느 날, 나는 시간이 나서 부모님을 따라 증권거래소에 가봤다. 들어가자마자 나는 김용과 이수홍이 방구석에서 몰래 속닥거리는 것을 보았다. 그들은 우리를 보자마자 들킨 것처럼 굳어버렸다. 부모님은 못 본 척하고 시세판에 집중했다. 이수홍은 우리에게 다가와 비아냥거렸다. 국수 팔아서 돈을 많이 벌었나 보네. 주식도 하게. 아무도 그녀에게 대답하지 않았다. 그녀는 계속해서 투덜거렸다. 불행을 가져오는 저 애까지 데려와서 나중에 주식 떨어져도 울지나 마. 이 말을 듣고 아빠는 갑자기 큰 소리로 말했다. 지아, 어떤 주식이 좋아 보여? 아빠한테 말해줘. 나는 어리둥절했지만 한 종목을 무심코 가리켰다. 저게 괜찮아 보여요. 아빠는 손뼉을 쳤다. 결정했어. 저걸로 사자. 나는 이수홍이 내가 선택한 종목을 힐끗 쳐다보는 것을 보았다. 반년 후, 이수홍은 갑자기 우리 집 문을 두드렸다. 그녀의 얼굴은 끓는 물처럼 새빨개져 있었다. 아빠가 문을 열자 그녀는 소리쳤다. 김지아, 너 진짜 불행을 가져오는 년이구나. 내가 고른 주식 때문에 우리 집 망할 뻔했어. 아빠는 비웃으며 말했다. 당신이 스스로 사서 손해본 걸 누굴 탓해. 주식 시장에 위험이 있는 건 당연하잖아. 그녀는 소리쳤다. 우리가 원래 그 종목을 살 생각은 아니었어요. 당신들 대화 듣고 마음 바꾼 거라고요. 돈 잃은 건 다 내 탓이야. 당신 내가 배상해줘야 해. 아빠는 차가운 얼굴로 말했다. 배상. 당신이 누군데? 내 딸이 불행을 가져온다고 말했지. 그럼 내가 우리 집 돈 전부를 그 주식에 걸어볼게.
정말 그렇게 불행한지 한번 보자고. 이수홍은 흥분했다. 좋아. 당신이 그렇게 말했지? 감히 못 사는 사람이야말로 겁쟁이야. 당신네 집 망하는 꼴 내가 지켜볼 거야. 아빠는 엄마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모든 저축을 꺼내 그 주식을 전부 샀다. 반대로 이수홍은 서둘러 주식을 모두 팔았다. 그녀는 속으로 쾌재를 불렀다. 두고 보라고. 제때 못 팔아서 전부 잃게 될 거야. 거리로 나앉아서 밥을 빌어먹게 될 거라고. 아빠는 집에 돌아와서 자신이 너무 경솔했다고 생각했다. 그 주식은 실제로 30%나 가격이 떨어지고 있었기 때문이다. 상황은 낙관적이지 않았다. 나는 슬퍼하는 아빠의 어깨를 두드렸다. 아빠. 걱정 마세요. 아마 더 높이 날아오르기 위한 준비 과정일 거예요. 아빠는 웃으며 말했다. 우리 지아가 하는 말은 아빠가 다 믿어. 엄마는 나를 흘겨보았다. 내 말을 믿는 건 좋은데. 전 재산을 걸다니 너무 무모했어. 나는 방긋 웃으며 말했다. 그럼 지금 즐겨요. 나중에 돈 없을지도 모르잖아요. 웃음이 가득한 식사 후. 우리는 모두 배가 부르고 행복했다. 맞다. 내가 무심코 가리켰던 그 주식은 삼성전자였다. 며칠 후. 우리 식당의 단골 손님인 임씨 아저씨가 아빠를 찾아왔다. 그는 아빠에게 좋은 사업 기회가 있다며 관심이 있는지 물었다. 아빠는 즉시 그를 집으로 초대해 차를 대접하고 자세히 물었다. 알고 보니 임씨 아저씨의 친구가 시장에서 큰 성공을 거둔 제품의 독점 판매권을 얻었는데 다른 일이 바빠서 계약을 양도하고 싶어 한다는 것이었다. 임씨 아저씨는 아빠가 정직하고 착한 사람이라서 이 기회를 알려주었다. 아빠는 매우 흥분하며 그 친구를 만나자고 약속했다. 나는 왠지 모르게 마음이 편치 않아서 아빠를 따라가겠다고 했다. 그런데 그곳에서 우리는 왼수 같은 이수홍과 김용을 만나게 되었다. 우리를 보자마자 이수홍은 얼굴을 찡그리며 물었다. 당신들도 여기 왜 왔어? 아빠도 눈살을 찌푸렸다. 내가 그 말 하고 싶은데. 당신들 여기 왜 왔어? 알고 보니 장씨 아저씨의 친구가 우연히 김용에게 이 기회를 알려주었고 두 가족은 만나게 된 것이다. 우리도 그 판매권을 원한다는 것을 알게 되자 이수홍은 비아냥거릴 기회를 놓치지 않았다. 들으니 주식에 돈을 다 쏟아부었다는데 이제 판매 대리점까지 하려고. 욕심 부리다가 망할라. 아빠도 참지 않고 맞받아쳤다. 당신들처럼 굶어 죽는 것보다야 낫지. 그녀는 으르렁거렸다. 저 불행의 징조 같은 애가 옆에 있으니 우리가 계약을 따낼 게 분명해. 분위기가 험악해지자 장씨 아저씨는 서둘러 중재했다. 두 분이 형제시라고요. 그럼 같이 대리점을 하세요. 이윤을 공유하면 더 좋지 않겠어요? 아빠와 이수홍은 동시에 단호하게 대답했다. 절대 안 돼요. 장씨 아저씨는 조금 놀랐지만 이내 웃으며 화제를 계약으로 돌렸다. 그는 절차가 거의 끝났고 이제 양도받을 사람만 결정하면 된다고 말했다. 김용은 재빨리 담배를 꺼내 장씨 아저씨에게 권하며 흥분해서 말했다. 형님. 형님이 절차에 70만 원 썼죠. 우리가 80만 원 드릴게요. 수고비로 생각하세요. 아빠는 그를 힐끗 보며 비웃었다. 당신한테 80만 원이나 있어? 이수홍은 으르렁거렸다. 우리한테 돈이 얼마나 있든 당신이 무슨 상관이야.
김용은 끼어들었다. 걱정 마세요. 형님. 손해보는 일은 없을 겁니다. 아빠는 갑자기 큰 소리로 말했다. 내가 90만 원 줄게. 김용도 뒤처지지 않았다. 95만 원. 형님. 우리 친한 사이잖아요. 누구에게 주든 똑같을 거예요. 그럼 100만 원. 아빠가 테이블을 치며 소리쳤다. 김용의 얼굴이 어두워졌다. 이수홍은 짜증을 내기 시작했다. 김용. 지금 뭐 하는 거야? 내가 당신이 돈 다 주식에 쏟아부은 거 두 눈으로 봤다고. 100만 원이 어디서 났어? 아빠는 거짓말에 익숙하지 않아 당황했다. 장씨 아저씨도 망설이기 시작했다. 김용은 즉시 덧붙였다. 형님. 믿을 만한 쪽은 우리입니다. 제가 식당을 담보로 잡을게요. 아빠가 갑자기 선언했다. 이수홍이 반응하기도 전에 나는 소리쳤다. 안 돼요. 아빠. 식당 팔지 마세요. 아빠는 내 어깨를 부드럽게 두드리며 달랬다. 착하지. 아빠가 사업 잘 되면 너랑 놀아줄게. 나는 단호하게 고개를 저으며 눈물을 흘렸다. 아빠. 우리 돈 없잖아요. 너무 무모한 짓 하지 마세요. 아빠는 갑자기 표정이 굳어지며 처음으로 많은 사람들 앞에서 나에게 소리쳤다. 앉아. 어른들 일에 끼어들지 마. 이수홍은 이 기회를 놓치지 않고 비아냥거렸다. 정말 가관이네. 애까지 데리고 계약 협상을 하다니. 누가 저런 걸 감당하겠어? 김용도 거들었다. 장씨 형님. 저 애가 바로 불행을 가져오는 애예요. 저번에도 저 애가 고른 주식 때문에 우리가 쫄딱 망할 뻔했다니까요. 나는 눈물이 가득한 채 일어섰다. 그 계약 필요 없어요. 우리 필요 없다고요. 나는 뒤에서 들려오는 소리를 무시하고 울면서 밖으로 뛰어나갔다. 잠시 후. 아빠가 나를 따라 밖으로 나왔다. 그의 얼굴은 차가웠지만 나는 아빠가 나를 슬프게 하고 싶지 않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나는 자전거 뒷자리에 앉아 살짝 미소 지었다. 그 계약은 작은 똑똑이라는 제품의 판매 대리권이었다. 며칠 후. 이수홍은 판매 대리권을 얻고 우리 가족을 집으로 불렀다. 그녀는 자리에 앉자마자 말했다. 엄마. 연세도 많으신데 재산 분할에 대해 미리 이야기하는 게 좋겠어요. 아빠는 벌떡 일어서서 화를 냈다. 엄마 아직 건강하시고. 무슨 재산 분할이야? 이수홍은 고집을 꺾지 않았다. 혹시라도 무슨 일이 생기면 더 복잡해지잖아요. 미리 확실히 해두는 게 나중에 다툴 일도 없고 좋지. 엄마는 대놓고 비웃었다. 그저 빚을 갚을 돈이 없어서 이러는 거 아니야? 이수홍은 전곡을 찔리자 얼굴이 붉어졌지만 여전히 큰 소리로 말했다. 그래. 어쩌라고. 엄마가 그 돈 꽉 쥐고 있어 봤자 아무 소용없어. 어차피 우리 자식들 돈인데. 미리 줘서 우리가 쓰는 것을 보시는 게 낫잖아. 이 말을 들은 할머니는 화가 나서 손이 부들부들 떨렸다. 지팡이를 들고 그녀를 때리려 했다. 버릇없는 년. 내가 아직 살아있는데 벌써부터 그 돈을 탐내? 아빠는 서둘러 할머니를 부축하며 등을 쓰다듬어 주었다. 엄마. 화내지 마세요. 저런 사람한테 뭘 따져요? 그리고는 이수홍에게로 돌아섰다. 그래.
원하는 대로 해. 어떻게 나누고 싶은데. 이수홍은 눈을 굴리며 계산적으로 말했다. 이 집은 오빠가 갖고 돈은 나한테 줘. 엄마는 차가운 목소리로 웃었다. 진짜 머리가 좋네. 이 낡은 집은 십몇 년이 넘었는데 팔리지도 않고 당신이 건드릴 수도 없지. 돈을 원한다고 솔직하게 말하지 그래. 우리가 좋은 것만 차지하는 것처럼 말하고 말이야. 이수홍은 즉시 반박했다. 집은 당신들한테 갔는데 돈까지 양보하라고. 당신들 그렇게 부자면서 고작 몇 푼이 아까워. 나는 갑자기 단호한 목소리로 끼어들었다. 엄마. 절대 이 집 넘겨주지 마세요. 나중에 할머니까지 쫓아낼지도 몰라요. 이수홍은 으르렁거렸다. 이 불행한 년이. 감히 친엄마한테 그렇게 말해. 아빠는 말을 끊었다. 그래. 당신 뜻대로 할게. 우리는 엄마를 모실 거야. 하지만 오늘 이후로 우리 두 집은 아무 관계도 없는 거야. 이수홍은 쾌재를 불렀다. 나도 이 집이랑 엮이고 싶지 않다. 그날 할머니는 평생 모은 50만 원 전부를 그녀에게 주었다. 그리고는 단호하게 한마디 덧붙였다. 오늘부터 내게 이수홍이라는 딸은 없는 줄 알아라. 얼마 지나지 않아 그녀의 휴대폰 가게가 요란하게 문을 열었다. 아빠 말에 따르면 그때 그녀는 20만 원이 부족해 사채를 빌려 겨우 사업을 시작했다고 한다. 당시 휴대폰이 막 폭발적으로 인기를 끌기 시작했기 때문에 가게는 빠르게 번창했다. 이 광경을 본 아빠는 부러워하며 내가 그때 계약을 막은 것을 탓했다. 나는 아빠의 목을 끌어안고 애교를 부렸다. 아빠, 우리 식당 잘 되잖아요. 곧 그들보다 더 잘 될 거예요. 엄마도 말을 보탰다. 맞아요. 며칠 전에 어떤 사람이 아빠한테 프랜차이즈권을 주고 싶다고 했는데 난 잘 모르지만 좋은 기회인 것 같아. 한번 알아봐요. 더 말하기도 전에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다. 엄마가 문을 열자 김수진이 서 있었다. 아빠는 다가가 얼굴을 굽혔다. 너 여기 왜 왔어? 두 집은 이제 끝이라고 했잖아. 수진이는 눈물을 글썽였다. 아빠, 엄마가 북경으로 가버렸어요. 나 혼자 집에 있어요. 너무 배고파서 먹을 게 없어요. 이 말을 듣자마자 엄마는 화가 나서 아빠를 때리고 수진이를 집으로 끌어들였다. 들어와. 우리랑 밥 먹자. 그녀는 먹어본 적이 없는 것처럼 허겁지겁 밥을 먹었고 엄마는 안쓰러워 계속 그녀의 밥그릇에 반찬을 올려주었다. 나는 웃으며 물었다. 혹시 아빠, 엄마가 돈 많이 벌어서 피아노 사줬어? 이 질문이 끝나자마자 수진이는 울음을 터뜨렸다. 나는 놀라서 고개를 숙였다. 엄마는 그녀의 등을 두드리며 왜 그래? 무슨 일이야? 라고 물었다. 한참 후에야 그녀는 흐느끼며 말했다. 아빠, 엄마가 그 돈으로 병원 가서 병 고치고 있대요. 남동생을 낳고 싶다고 아줌마. 혹시 남동생이 생기면 저 버릴까요? 아빠는 테이블을 쿵 치며 분노했다. 정말 답이 없군. 그 집안에 왕좌라도 있나? 아들 낳겠다고 저러는 거야? 내가 저주할게. 평생 못 낳을 거야. 엄마는 수진이를 꼭 껴안고 부드럽게 위로했다. 괜찮아. 그 사람들이 너를 필요로 하지 않아도 우리가 너를 필요로 해. 지아랑 너는 자매잖아. 우리 집에 와서 같이 살자.
이렇게 착한 딸을 왜 미워하는지 모르겠구나. 이 말을 듣자 그녀는 더 심하게 울었다. 이수홍과 김용은 북경에서 돌아온 후 병을 고치지도 못하고 돈만 다 날렸다. 아들을 가질 희망을 잃자 그들은 방탕한 생활을 하기 시작했다. 200만 원짜리 자동차를 사서 매일 우리 집 앞을 돌아다녔다. 이웃들은 감탄했지만 아빠는 화가 머리끝까지 났다. 그는 나를 방으로 끌고 가 통장들을 꺼냈다. 지아, 우리도 차 사러 가자. 하지만 길을 가던 중 나는 옆에 있는 부동산 중개사무소를 가리켰다. 아빠, 차는 뭐 하러 사요? 집 사요. 아빠는 놀랐다. 우리 집 있는데. 나는 입술을 비죽였다. 하지만 연립주택은 좁고 습하잖아요. 새 집에 사는 게 차보다 훨씬 좋아요. 아빠는 고개를 저으며 웃었지만 결국 나에게 끌려 부동산 중개사무소로 들어갔다. 그리고 우리는 총 2천만 원에 달하는 아파트 세 채를 계약했다. 시간이 흘러 나는 대학생이 되었다. 어느 여름밤 온 가족이 잠자리에 들 준비를 하고 있는데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급하게 들려왔다. 아빠는 서둘러 겉옷을 걸치고 문을 열었다. 그곳에는 몇 년 동안 우리 삶에서 사라졌던 두 사람. 이수홍과 김용이 서 있었다. 아빠는 그들을 들여보내지 않으려 했지만 이수홍이 마당에 무릎을 꿇는 모습에 온 가족이 멈춰 섰다. 오빠, 제발 도와줘요. 그녀는 매일같이 사채업자들이 집 앞에 진을 치고 있어 더 이상 갈 곳이 없다고 했다. 이 말을 들은 아빠는 잠시 충격을 받았지만 엄격한 목소리로 무슨 일이냐고 물었다. 알고 보니 작은 똑똑이 대리점으로 한동안 잘 나갔던 그들은 사업을 확장하기 위해 계속해서 사채를 빌렸다. 시장이 계속 성장할 거라고 믿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예상치 못하게 시장이 빠르게 변했고 그 제품은 외면받기 시작했다. 재고는 쌓여만 갔고 팔리지 않았다. 반면 돈은 차를 사고 여행을 가고 병원비를 쓰느라 사라졌다. 궁지에 몰린 그들은 더 이상 대출금을 갚을 능력이 없었다. 이수홍은 울면서 마지막 희망을 붙잡았다. 오빠, 식당 잘 되잖아. 제발 조금만 빌려줘. 이 위기만 넘기면 돼. 아빠는 계속해서 손을 저으며 퉁명스럽게 말했다. 우리랑 당신은 아무 관계도 없어. 당신이 스스로 선택한 길이니 스스로 책임져야지. 예전에 다 이야기했잖아. 이 말을 마치고 그는 문을 쾅 닫아버렸다. 그녀가 마당에서 울부짖는 소리는 울려 퍼졌다. 그녀가 소란을 피우자 아빠는 망설이지 않고 경비원을 불러 그들을 동네 밖으로 쫓아냈다. 이 이야기를 들은 엄마는 김수진을 걱정했다. 다음 날 아침 일찍 아빠는 식당에 건장한 젊은 직원 몇 명을 데리고 수진이가 다니는 고등학교 교문으로 갔다. 아니나 다를까? 사채업자들이 수진이를 막고 부모의 빚을 대신 갚으라며 그녀를 끌고 가려고 했다. 아빠는 즉시 그녀 앞에 섰다. 우리 조카한테 무슨 짓이야? 한 사채업자가 뒤로 물러서며 더듬거렸다. 저희는 계약대로 하는 것뿐입니다. 이수홍 씨가 빚 대신 딸을 넘긴다고 서류에 서명했습니다. 서류도 다 있어요. 아빠는 굳어졌고 나는 분노가 치밀어 올라 그 자의 손에서 서류를 낚아챘다. 여기는 법이 있는 사회야. 딸을 팔아 빚을 갚는 건 범죄라고. 당신들 전부 감옥에 가고 싶어.
나는 법학과 학생으로서 한 명씩 법정에 세울 능력은 충분했다. 아빠도 소리쳤다. 빚을 받고 싶으면 이수홍을 찾아가. 내 조카를 건드리면 가만두지 않겠다. 덩치 큰 남자들 사이에 둘러싸였고 내가 법으로 위협하자 사채업자들은 몇 마디 수군거리더니 못마땅한 표정으로 물러났다. 두고 봐. 그 부부. 이번에는 끝장이야. 김수진은 눈물을 비오듯 흘리며 몸을 떨었다. 그녀는 아빠의 품에 안겨 흐느꼈다. 아저씨. 저를 버리지 마세요. 아빠는 조용히 한숨을 쉬며 안쓰러운 눈빛으로 그녀를 바라보았다. 그날 밤. 이수홍과 김용은 채권자들에게 비참하게 구타당하고 결국 집과 차를 모두 팔고 사방으로 돈을 빌려 빚을 갚아야 했다고 한다. 그날 밤. 김수진은 여전히 창백한 얼굴로 우리 집에 왔다. 나는 그녀의 손을 잡고 부드럽게 물었다. 수진아. 그 사람들한테 화 안 나? 그녀는 고개를 들고 나를 불태울 듯한 눈빛으로 쳐다보았다. 왜 화가 안 나겠어? 날 팔아넘기려 했는데. 나는 고개를 끄덕이고 아침에 뺏었던 서류를 꺼냈다. 언니. 그 사람들 고소할 거야? 어떻게 생각해? 부모님은 놀라 굳어버렸다. 엄마는 걱정스럽게 물었다. 무슨 소리니? 지아. 나는 진지하게 말했다. 그들은 인신매매라는 중대한 범죄를 저질렀어요. 마땅히 책임을 져야 해요. 엄마는 망설였다. 하지만 그들은 어쨌든 너희 나는 단호하게 말했다. 내가 유일하게 부모님이라고 생각하는 분들은 바로 두 분뿐이에요. 엄마의 얼굴에 눈물이 가득 흘렀다. 그녀는 나를 꼭 껴안았다. 지아는 내 유일한 친딸이야. 아빠는 말없이 담배를 피우더니 단호하게 말했다. 그래. 그 두 사람에게 교훈을 줘야지. 그런데 수진아. 그들이 감옥에 가면 내 명성에도 영향을 미칠 텐데. 김수진은 망설이지 않고 단호하게 고개를 저었다. 그들이 감옥에 가지 않는 게 제 평생의 수치예요. 하지만 엄마는 그녀의 손을 잡았다. 하지만 왜 그러니? 김수진은 흐느꼈다. 만약 그들을 고소하면? 나를 키워줄 사람이 아무도 없잖아요. 엄마는 그녀를 품에 안고 확신에 찬 목소리로 말했다. 이제부터 여기가 내 집이야. 너도 우리 딸이야. 그녀는 엄마의 품에서 울음을 터뜨렸다. 우리는 모든 증거를 가지고 경찰서에 갔다. 경찰은 즉시 수사에 착수했다. 절차는 매우 빠르게 진행되었다. 서명된 서류, 사채업자들의 증언, 그리고 증거 영상까지. 그 두 사람은 즉시 기소되었다. 법정에서도 그들은 딸을 사랑했다고 변명하려 했다. 예상치 못하게 김수진은 증인석으로 나섰다. 그녀의 얼굴에는 더 이상 눈물이 없었고 대신 분노의 불꽃이 이글거리고 있었다. 사랑이요. 저는 태어날 때부터 언니의 그림자였어요. 언니 이름이 지아니까 저는 수진이라는 이름을 받았어요. 태어날 때부터 절망적인 경쟁이었죠. 언니는 피아노를 배웠고 저는 낡은 전자 오르간으로 독학했어요. 언니는 공부를 잘했고 저는 교과서 한 권도 제대로 사지 못했어요. 성적이 낮으면 맞고 혼났어요. 그들은 저를 진심으로 사람이라고 생각한 적이 없어요. 그저 빚을 갚기 위한 물건, 흥정하기 위한 예비 카드로 여겼을 뿐이죠. 법정 전체가 침묵에 잠겼다.
심지어 집에서 밥을 먹을 때도 당신들이 먼저 배부르게 먹고 나서야 저는 남은 음식을 겨우 먹을 수 있었어요. 당신들이 돈을 벌러 나갔을 때 저를 위해 책이나 펜을 사줄 생각조차 하지 않았어요. 제 모든 학용품은 제가 아침을 굶어가며 모은 돈으로 산 거예요. 그런데 이제 와서 돈이 없으니 저를 팔아넘기려 하다니 세상에 어떤 부모가 이렇게 잔인할 수 있나요? 당신들은 사람일 자격도 없어요. 김수진의 목소리는 법정 전체에 울려 퍼졌다. 문장 하나하나가 사람들의 마음에 칼을 꽂는 듯 했다. 이수홍의 얼굴은 새빨개졌고 그녀는 분노에 차서 소리쳤다. 이 배은망덕한 년. 내가 너를 낳았으니 은혜를 갚아야지. 감히 돌아와서 안갚음을 해? 망할려나. 너는 좋은 결말을 못 볼 거야. 나는 갑자기 방청석에서 일어섰다. 손에는 비디오 테이프 하나가 꽉 쥐어져 있었다. 좋은 결말을 보지 못할 사람은 바로 당신이야. 나는 증거물 테이블에 비디오 테이프를 던지고 즉시 재생할 것을 요청했다. 영상에는 한 어린아이가 공원의 그네를 타고 있는 장면이 나왔다. 그리고 멀리서 한 여성이 급하게 사라지는 모습이 보였다. 어린아이를 차가운 겨울 하늘 아래 홀로 남겨두고 이수홍은 자신이 영상에 나오는 것을 보고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장씨 아저씨가 우연히 카메라를 시험하다가 이 장면을 찍었던 것이다. 그는 나중에 내가 다른 집으로 입양된 것을 알고 더 이상 언급하지 않았지만 내가 자란 후 이 이야기를 해주었고 나는 그에게 이 영상을 달라고 했다. 이제 이 영상은 그녀의 죄를 입증하는 반박할 수 없는 증거가 되었다. 법정에 있던 몇몇 이웃들도 증언대에 올라 이수홍이 나를 얼마나 끔찍하게 대했는지, 여러 번 나를 쓸모없는 물건처럼 버리고 싶어 했다는 것을 증언했다. 이수홍은 피가 끓는 듯한 얼굴로 욕설을 퍼부었다. 이 망할 년이. 내가 진작에 널 죽였어야 했는데. 내가 내 아들들을 죽게 만들었어. 이제 와서 나를 망하게 하려고 해. 꺼져. 나는 내가 비참하게 살기를 저주할 거야. 경찰은 그녀가 미쳐 날뛰는 것을 막기 위해 달려들어야 했다. 엄마는 침착하고 단호하게 앞으로 나섰다. 당신이야말로 불행을 가져오는 사람이야. 지아는 복을 가져오는 아이였고 당신이 그 복을 누릴 복이 없었던 것뿐이야. 지아가 당신 손에 떨어졌던 것이 바로 비극이었지. 나는 이수홍의 일그러진 얼굴을 똑바로 쳐다보며 비아냥거렸다. 아줌마. 아세요. 그때 제가 아빠한테 주식 사라고 했을 때 그 주식은 이미 수십 배 올랐었어요. 만약 당신이 그 주식을 팔지 않고 흥청망청 쓰지 않았다면 지금 백만장자가 되었을지도 몰라요. 하지만 당신은 나를 버렸고 당신의 행운까지 버린 거죠. 이수홍은 돌처럼 굳어져 계속 중얼거렸다. 말도 안 돼, 말도 안 돼. 결국 이수홍과 김용은 인신매매와 아동 유기 혐의로 10년형을 선고받았다. 김수진은 그날 이후 우리 가족과 함께 살게 되었다. 두 자매는 마침내 진정한 보금자리를 찾은 것이다. 음악에 대한 타고난 재능 덕분에 수진이는 명문예술대학에 합격했고 존경받는 피아니스트로 성장했다. 나는 수석으로 졸업하고 대학 강사로 남게 되었다. 부모님의 식당은 점점 확장되었고 지아 식당이라는 브랜드는 여러 도시의 프랜차이즈 체인을 만들며 유명해졌다. 할머니는 자식들과 행복하게 말년을 보내고 평화롭게 눈을 감았다. 어느덧 10년이 흘렀다. 그해 설날. 우리 가족은 할머니의 옛집으로 돌아와 명절을 보냈다. 모두가 청소를 하고 있는데 문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다.
아빠가 문을 열자 야위고 백발이 된 한 사람이 서 있었다. 이수홍이었다. 그녀의 얼굴에는 시간의 흔적과 죄책감이 그대로 드러나 있었다. 아빠는 그녀를 안으로 들이지도 않았다. 그녀는 조용히 말했다. 방금 감옥에서 나와 김용과 이혼했다고. 지금은 지하 식당의 한 지점에서 청소부로 일하고 있다고 했다. 그녀의 목소리는 흐느끼고 있었다. 오빠. 엄마 마지막 가는 길에 함께 하지 못해서 미안해요. 아빠는 무심하게 말했다. 엄마는 잘 사셨어. 당신이 아쉬워할 것 없어. 그녀는 희망을 버리지 않았다. 딸을 다시 한번 만나고 싶어요. 아빠는 차갑게 말했다. 애들 잘 살고 있어. 걱정하지 마. 불행의 징조 같은 사람. 우리 집에서 꺼져. 나와 김수진은 뒤도 돌아보지 않고 스마트폰으로 영상을 보았다. 마치 그 여자가 존재하지 않는 공기인 것처럼. 그녀는 무거운 발걸음으로 떠났지만 떠나기 전에 뒤돌아섰다. 오빠. 그때 내가 재산 분할하자고 한 건 잘못이었어. 날 미워하지 마. 아빠는 크게 웃었다. 당신을 미워하다니. 오히려 당신에게 감사하고 있지. 당신이 그때 재산을 다 가져가서 우리가 이 집을 지킬 수 있었거든. 당신 아는가? 이번 설 이후에 이 동네가 재개발될 거래. 이 집 보상금으로 시내 아파트 세 채를 받는다고 하더군. 이수홍은 망연자실한 표정으로 눈을 동그랗게 뜨고 입술을 떨었지만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지금 그녀에게는 하룻밤 묵을 집 한 칸조차 없었다. 아빠는 나를 보며 자랑스럽게 말했다. 이 모든 것이 우리 딸 덕분이야. 식당을 연 것도, 주식을 산 것도, 이 집을 지킨 것도 다 이 아이가 시켜서 한 거야. 옛날에 당신이 차 사라고 했을 때, 지아가 집 사라고 했는데, 지금 봐봐. 집값이 10배나 올랐다고. 사람들이 이 아이를 불행의 징조라고 하는데, 정말 웃기지. 우리 지아는 우리 가족의 행운의 별이라고. 나는 그녀의 창백한 얼굴을 힐끗 쳐다보았다. 겨울 바람보다 더 차가웠다. 나는 감사함으로 가득 차 있었다. 그날 공원. 차가운 겨울 하늘 아래 나를 버려준 것에 대해 감사했다. 만약 그녀가 나를 버리지 않았다면 오늘날의 나는 없었을 것이다. 나는 엄마를 꼭 껴안고 와인잔을 들어 올렸다. 아빠, 엄마. 저에게 가족을 주셔서 감사해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